안녕하십니까. 2013년 1월 19일 달성배정 기본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잠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하고 다음 주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횟수 이제 2월 25일부터 해가지고 8월 달까지 정확하게 8월 4일이 시험이니까 7월 말까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지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발전공학입니다. 이제 발전공학인데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저번 주에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발전기 자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송배전공학이나 전력계통공학 하실 때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연력학하고 화력발전 부분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더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화력발전 부분에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이제 보일러 쪽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급수가열기가 저압 급수가열기, 탈기기 통해서 고압 급수가열기를 통해서 보일러를 통해서 과열기, 제열기를 통해서 터빈까지의 어떤 유체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복합발전하고 열병합발전, 발전기, 수력해가지고 지금 한 8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3개 정도를 지금 설명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원자력 총력 기타 부분 해가지고, 수업을 마무리 짓을까 하고요. 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1번부터 100번까지의 문제 정도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시간, 그러니까 관연도 출제 빈도수가 높은 100개 정도의 문제를 다음 주 오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이제 복합발전이나 열병합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재 외에 이제 어디더라? 한전에 지금 태안에 있는 발전교육원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탁 과정 자료 중에 복합발전하고 열병합발전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 40페이지 정도짜리. 그 2개를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발전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송배전공학에서 이제 보호 방식 나오는, 10장에 이제 보호 계전기 쪽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보호 계전기, 발전기 보호 방식 같은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실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계통 쪽에서도, 발전기 단락비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실 때 이런 발전기 구조라든가 아니면 발전기의 냉각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발전기의 보호 방식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수력 부분은 좀 빈도는 좀 떨어집니다만은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연석의 원리, 그 다음에 베르누의 정리, 토리첼리의 정리 같은, 아니면 조합수조, 아니면 특유속도, 비속도, 이런 수차의 회전속도 결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관연도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빈도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빈도수가 높습니다. 항상.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이 1, 2, 3, 4 부분은 발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송배전 계통이라든가 아니면 전력계통공학에도 유사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부터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발전 쪽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여러분이 연관돼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빈도수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끝나고 이제 복습을 하시더라도 화력, 복합발전, 열병합발전, 발전기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 두시면은 나중에 다른 쪽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총력 기타 부분은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수업 방식은 이제 기본서를 요약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1시간 정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1권, 2권, 3권, 4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각각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4권은 계산 문제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1권, 2권, 3권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아마 이번 과정은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과정에서는 이 교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 봤던 것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또 2번 봐서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 복습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교재로 돌릴 예정인데 이제 기본서 과정이다 보니까 새로운 교재로 돌리는 부분을 기본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연구반 교재들도 기본서하고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반 교재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제 기본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기본서에 대한 것들을 지금 화면 스캔을 다 떠났기 때문에 그걸 기존과 동일하게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화면 내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기본서 부분은. 네, 요것들을 화면으로 보면서 1장 부분이면 어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밑줄 치세요. 이런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할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두 번째 간단하게 다시 이제 기본서 교재를 요약해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연구반 교재들에 나와 있는 어떤 답안지들, 1장에 나올 만한 문제를 만들어 놓은 답안지들, 기존에 했던 김재구 씨 교재가 좀 잘 돼 있으니까 그거하고 혼용을 해가지고 다른 교재들도 있으면 그 안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보여드리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밑줄 쳤던 이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답안지로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3번 정도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1시간에. 지금도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해드렸고, 근데 이제 교재만 바꿔가면서 자료들만 조금, 기존 거를 유지를 해가면서, 왜냐면, 기본서 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에서 계속 순차적으로 돌리는 부분밖에. 제가 연구반을 만든다면 다른 교재를 하겠죠. 왜냐면, 교재들은 괜찮은 교재들이 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한번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맞겠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요 기본서를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교재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요약해드리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첫 시간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화력 발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복합 발전, 열병합 발전을 교재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요거에 관련된 이제 그 요약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될 것 같고 향후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동일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대 그때는 지금까지는 한 1에서 225문제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자료는 다 카피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은 1에서 100문제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1에서 한 240문제 정도가 나와 있는 또 다른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똑같이 그거는 이제 빈도 순대로는 아니고요. 기본서 목차 순대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빨리빨리 건너뛰면서 지금 했던 것처럼 해가지고 요 240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마찬가지로 기본반이든 연구반인지 무료로 저희가 그 시간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두시면 전체적인 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3월 초 정도에 처음에 개강을 할 때는 제가 기본서에 대한 것들을 1장부터 14장까지 1장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합니다라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전력계통공학은 어떤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 발전 쪽은 어떻게 중요합니다 해가지고 발전은 아마 빼고 송배전하고 전력계통공학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는 걸 2주에서 3주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들어두시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런 것들은 요약해놓은 것들을 제가 요 전 과정 같은 경우는 필기로 그냥 다 써가면서 간단하게 요약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 웹하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샘플 강의를 해가지고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3장 복합발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 복합발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복합발전 일반이나 열병합발전 부분 아니면 보일러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일러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보일러 구조 및 지지장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보일러에 대한 부분이 실제 보일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보셨던 그런 자료하고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일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저번에. 그래서 보일러 부분이 이쪽에 있고 양쪽에서 연료라든가 석탄 같은 걸 뿜어가지고 여기서 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게 공기열기가 있고 절탄기,
절 공급해가지고 절탄기, 공기열기, 급수가열기 등이 요 밑에 부분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되새기는 선에서 이제 퍼네이스, 아크 퍼네이스 부분이 이렇게 있고, 요쪽에 이제 과열기, 제열기, 그 다음 밑에 공기가 들어오면서 공기열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는 대략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다. 이코노마이저, 여기 절탄기가 있죠? 이쪽에. 리히터, 이쪽에 제열기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때 보시는 걸 컬 벙커에서 다시 해가지고 피더로 해가지고 버너 쪽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동영상으로 저번에 좀 더 보셨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화력 발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은 지금 배우게 되는 복합 발전이라든가 열병합 발전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보일러의 구조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벤슨형 보일러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일러의 종류는 그냥 드럼 보일러, 관리 보일러 이런 건 물의 공급 방식에 관련된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틀려진다는 얘기죠. 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열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원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듯이 여러분들이 분류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나중에 암기를 하시거나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인기압 보일러 해가지고 500MW짜리 20기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보령 같은 경우는 20기가 이렇게 보령, 태안, 하동, 당진, 삼초포 등의 이런 표준 석탄 보일러 500MW짜리. 저희는 50만 kW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표준 석탄 보일러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셨고 이제 초인기압이라든가 아니면은 IGCC 같은 건 요걸 좀 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따가 교재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용량이 이제 50만 또는 이제 80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용량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 안에 보일러 구조 이렇게 그려놓고 저번에 보셨던 그런 사이클 정도를 한번 그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표준 화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신구 화력들은 이렇게 조금 더 내용들이 좀 더 틀려진다.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로세서별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 저번에 보셨던 동영상을 해가지고 보시면 연료들이 어떻게 도입이 되고 이런 것들을 연소가 되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배우셨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사진들이 여기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도라든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그 각각의 이제 급수가열기들에 대한 제작을 어떻게 하고 이제 각각의 사진들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뭐 1번 급수가열기, 2번 급수가열기, 3번 급수가열기별로 해가지고 사진 찍어 놓은 것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실제 이제 공정을 설치를 하거나 감리를 하기 전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뭐 자료를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사하는 관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공사하면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관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핫, 콜드 이런 개념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용접을 어떻게 하고 요거는 그냥 요 정도 선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일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이제 보일러는 한번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뭐 볼 일이 없으니까 차라리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발전기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발전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복합 열병합 발전인데 자료는 몇 장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자, 복합 발전하고 열병합 발전. 복합 발전이 뭐였죠? 예? 정의가? 기력 발전 이외에. 왜냐면 여러분들 화력 발전 배우셨죠? 기력 발전 이외에 여기 교재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와있나? 자꾸 얘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1번, 2번, 3번.
복합발전이란 증기터빈에 의한 기력 발전 방식의 기력 이외의 발전 방식을 조합시켜 발전 설비 전체의 열효율을 높이는 발전 방식. 기력 발전 외에 다른 것들을 이제 포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가스터빈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스터빈하고 증기터빈을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연료전지라든가 MHD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화력발전은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배우셨습니다. 석탄을 때우거나 기름을 때워가지고 집에 계시는 보일러하고 똑같습니다. 가스 보일러나 디젤 보일러냐 해가지고 때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전기를 발생을 시켰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하는 게 뭐냐? 스팀을 이용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증기 터빈이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 그 스팀 터빈, 증기 터빈에 의한 기력 발전 방식 외에 다른 것들을 포함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복합 화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조인돼 있다. 복합 발전 같은 거 딱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스 터빈입니다. 이따가 자료들을 보고 이제 지금은 이 내용이 안 나는데 이따 자료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가스 터빈을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증기 터빈을 같이 써야지만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가스 터빈 온도라든가 열 효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증기 터빈 같은 경우는 한 800도, 850도 정도, 아니 600도에서 800도 사이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여기 보시면 그 터빈에 들어가는 온도가 몇 도씨 정도 됐죠? 600도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일반 화력 발전은 한 600도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스 터빈을 가게 되면 이제 1000도, 1500도까지 올라갑니다. 온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이제 견디는 것도 더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되는 겁니다. 열효율 같은 경우, 화력 발전은 열효율이 어떻게 되죠? 보통 38%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합 발전은 그거를 복합으로 해서 했으니까 뭔가 더 쓰겠죠? 쓰니까 이제 48% 정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이제 책에서는 뭐 43%, 뭐 48%, 50%, 뭐 60% 이렇게 이제 조금씩 내용들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개념만 화력 발전은 중간이다, 복합 발전은 위다,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은 밑이다. 효율은 온도는 또 틀려진다. 얘는 600도 정도다, 얘는 1000도, 뭐 1500도 정도다. 이렇게 또 나와지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또 보시면 되고요. 열병합 발전 같은 경우는 효율이 얘가 28도, 38%, 뭐 48%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의 효율은 전기에 대한 출력 효율입니다. 전기 출력. 하지만 열병합 발전 같은 건 종합 효율은 87%입니다. 왜냐하면 보일러에 대한 열을 다시 순환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59%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열효율은 87%다. 그래서 그 수치 같은 것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열효율 향상을 통해서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조합한 복합발전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복합발전의 첫 번째가 바로 가스터빈하고 증기터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나오는 게 연료전지라든가 MHD 발전. 자, 배열 회수 방식 콤바인드 사이클. 배열을 회수를 하는 거죠. 왜? 가스터빈에서 발생된 그 터빈 공기를 이용해서 다시 이제 증기터빈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증기터빈을 바로 돌리니까 가스터빈이 온도가 높으니까 아까처럼 증기터빈은 600도만 되면 된다 그랬죠. 가스터빈 1000도, 1500도니까 그거를 돌리고 나도 그 가스가 온도가 떨어져도 증기터빈을 돌릴 수 있는 온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기터빈을 돌린다는 얘기죠. 왜냐면 열에 의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는 게 복수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저번에 어떻게 되죠? 터빈을 지나고 나면 복수기를 쓰고 나면 어떻게 되죠? 물이 되죠. 연력학에서. 왜냐면 여기서 나왔던 건 600도인데 물이 된다는 건 0도가 된다는 얘기죠. 0도. 그러면 그 600도만큼의 연락차가 떨어지면서 그 열 손실을 바깥으로 그냥 온수로 버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수기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열효율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기를 안 쓰는 게 이제 복합 사이클 같은 건 이제 복수기를 안 쓰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복수기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되죠? HRSG 해가지고 열효율 회수 보일러가 있죠.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나올 때 이제 복수기를 쓰는 부분들도 있고요. 열병합 발전에 가서 보시면은 추기 배합 터빈을 하든가 추기 복수 터빈을 하거나
축이 배합을 하거나 그냥 배합 터빈을 하거나 뭐 축이 복수를 하거나 하느냐에 따라서 복수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틀려집니다. 이따 그 열병합 발전에서도 저희가 이제 배추복으로 이제 제가 애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특징 5가지만 써라. 발전 원리를 설명하는 이런 것들은 원리, 장점,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복합화력이 각각을 받는 이유, 장점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가스터빈 2개하고 스팀터빈 1기로 복합화력 발전을 설계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2+1이나 3+1인데 우리나라 같은 4+1 내지 5+1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물과 연료와 공기의 흐름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표기하려면 저번에 배우셨던 그런 그 사이클을 열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써가는 단계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복합 사이클 발전과 유용성,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조합하는 대표적인 복합 사이클의 개통도, 특징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얘기죠. 근데 열을 향상 대책에 뭐가 있었죠? 복사 열연 싸단복 소기제에서 복수기의 진공도 향상, 사용중기의 고온고압화, 연소가스의 열을 향상, 연료연소법의 향상, 그 다음에 복사열연 싸단복, 사이클 개선, 단위기 용량 증량, 복합 사이클 채용. 복합 사이클 채용이 바로 열을 향상 법칙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왜? 다 2장, 3장, 4장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화력발전소의 열을 향상 같은 경우. 왜? 지금 에너지 세이빙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가스터빈 발전의 원리하고 장단점.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제트기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비행기. 바로 그냥 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 화력발전소는 어떻게 된다? 원 스타트는 1시간에서 3시간. 콜드 스타트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스터빈 같은 이런 복합발전들을 많이 늘어가는 부분이 기존 화력발전 옆에서 가스터빈을 설치해가지고 바로 개보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화력발전소를 설치하는데 공기가 얼마나 걸릴까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보통 3, 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공기가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예? 보통 최소 6, 7년 정도가 걸립니다. 2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기만 그렇게 돼 있지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걸 따지다면 설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다면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지금 저희가 수명이 2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막 자꾸 연장해서 사용하려는 부분이 새로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화력 발전소 같은 3, 4년이라고 그랬죠. 3년 정도, 30개월 정도면 짓습니다. 30개월에서 40개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부지는 다 돼 있고, 왜냐면 기존에 화력발전소 옆에 부지들이 뭐 10호기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은 다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이제 기존 그 저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쓰기 때문에 단지 이제 보일러 설치하고 발전기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 그런 화력발전소를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IGCC로 변환하는 과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보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가스터빈을 배우셨고요. 그게 이제 복합발전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입니다. CHP, Combined Heat Power. 열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열을 콤바인, 병합했다, 합쳤다. 예? 이 얘기입니다. 또는 코제네레이션, 같이 제네레이션 한다. 예? 뭐냐? 열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열을 먼저 사용할 것이냐? 전기를 발생할 것이냐? 열과 전기에 대한 이용 방식에 따라서 또 나눠지고요. 이런 것들,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되는 증기터빈의 종류들이 뭐가 있는지, 또 열병합 발전 설비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겁니다. 또 열병합 발전 설비가 또 나옵니다. 전력계통 운영상의 기술적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화력발전소나 열병합 발전소나 복합발전소 이런 개념들이 일반 발전소였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열병합 발전소나 아니면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쪽은 분산형 전원 쪽에 들어가겠죠. 약간은 화력발전이 그냥 기력발전 쪽만 봤을 때는 그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열병합 발전소를 쓰지는 않습니다. 한전에서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냐
복합화력 발전이냐, 이런 것들을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주 전원이 되겠고, 한전에서 생각하는 이제 보조 전원죠. 민간에서 사용하는 발전 방식들이 바로 이런 열병합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용하는 지역난방공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산형 전원들, 태양열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 전원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보조 전원을 한전하고 개통 연계를 하다 보면은, 한전 측에서는 이게 운영할 때 어떤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겠냐,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8글자 애우라고 그랬죠. 키워드 생각나시나요? 분산형 전원들을 개통 연계할 때 문제점. 이것도 분산형 전원이라고 그랬죠. 열병합 발전소에서도 전보고독 단상력죠. 예? 전압에 관련된, 보호협조에 관련된 부분, 고조파에 관련된 부분, 단독운전에 관련된 부분, 예? 그 다음에 단락 용량에 관련된 부분, 상불평행에 관련된 부분, 단상역, 역률에 관련된 부분, 주파수에 관련된 부분. 키워드가 딱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시면 전보고독 단상역주면 8가지입니다. 4가지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따가 가서 보시면은 이제 전압 불평형이라든가, 예? 보호협조라든가. 왜냐하면 기존에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연계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22,900 배전계통에 연계 운전할 경우 전력계통 운영상의 기술적인 문제점. 여기서 보셨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서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키워드는 전보, 고독, 단상역주.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요? 전보를 받으니까 시험을 보고 탈락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거나 전보를 받으니까 고독해가지고 단상 하나의 상에다가 술을 차려놓고 혼자 역주 거꾸로 먹었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복합발전하고 열병합 발전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향상에 대한 내용들을 또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에 딱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열을 향상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시간이 남으면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열을 향상 방식에 대해서 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복합발전 사용한다 그러면 복합발전의 정의, 그 다음에 열을 향상 방지 대책, 이런 것들도 써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정확하게 키워드를 잡아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열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써주시면 이거는 점수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알고는 계시되.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 대표적인 발전 방식, 개통도, 기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주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기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발전 원리, 특징,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국회의원 강용석이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 시험을 합격할 때, 공부를 할 때 책이 워낙 많다 보니까,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2차 시험 합격할 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요약된 부분. 다른 사람이 학원에서 나와 있는 요약된 부분을 가지고 읽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보고 나서 여러 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중요한 부분만 밑줄을 켜고, 처음에는 그 요약된 부분 한 번 읽고, 두 번째 볼 때는 그 중에 키워드, 중요한 부분만 보고, 세 번째는 거기서 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계속 봤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하는 게 기술사 시험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6개월 동안 제가 기본서에 대한 부분을 자꾸 반복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료를 나눠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딱딱 만들어가지고 키워드를 하는 방법들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 키워드를 자꾸 반복을 하면서 시험 전에 지금 14일 정도 남아있는데 나머지 동안에는 문제, 답 어떤 식으로 쓸 건지 그 키워드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져가셔가지고 일단 그 부분만 쓰시게 되면은 일단은 25점짜리에서 나는 10점을 맞히는 목적으로 최소한 그런 키워드는 쓰게끔 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한번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여서 그림을 그리고 내용을 보충하는 식으로 자꾸 하시다 보면 그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따로따로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나머지 흐름도 가스터빈, 증기터빈, 복합발전 사이클의 개통도, 구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횟수들이 많죠? 32회, 40회, 55회, 57회, 63회, 74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복합발전이나 열병합발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시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복합발전의 정의 뭐라고요?
기력 발전 외에 플러스를 했다. 근데 플러스를 했는데 뭘 플러스했다? 첫 번째, 가스터빈을 플러스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를 플러스했다. 아니면 뭐를? MHD 발전을 플러스했다. 기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력을 돌리기 위한 첫 번째 에너지가 뭐냐 이거죠. 대부분 화력 발전은 기력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보일러에서 나오는 증기 가지고 기력만 돌리고 말았는데 얘는 그 기력에다 뭔가를 플러스해서 했기 때문에 복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기 터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효율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온도가 1100도 내지 1500도. 열효율은 43도. 아까 뭐 38도였는데 그거보다는 좀 열효율이 더 올라가겠죠. 복합발전이란 증기 터빈에 의한 기력 발전 방식의 다른 발전 방식. 뭐라고요? 가스터빈, MHD, 연료전지. MHD는 이제 마그네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려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료에 맨 뒤에 보시면 기타 과정이 있습니다. 기타 과정에 보시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전자유도 작용, 그 다음에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압기의 원리, 그 다음에 발전기 원리, 전동기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타 과정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건 뭐죠? 전동기죠.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학원에서 옛날에 외울 때 어떻게 했냐? 저희가 이제 좌측에 좌전, 우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왼전, 오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오발 사고 많지 않습니까? 완전 오발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오발에서 왼전 오발을 해가지고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을 가지고 전자유도작용을 해가지고 역기전력을 가지고 이제 변압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게 뭐 테브난의 법칙, 노튼의 정리, 밀만의 정리, 아니면 오음의 법칙 이런 것들, 가우스의 법칙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는 좀 빈도수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면접 볼 때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관연도에 한두 번 정도 나왔었습니다. 10점짜리로.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는 해두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스터빈하고 증기터빈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단선도상으로 그려주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뒤에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그림들에 대한 보충 자료는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온도가 1100도씨에서는 43도, 온도가 1500도씨에서는 50%. 예?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열효율이 좋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기준은 뭐다? 화력이다. 38도. 근데 복합은 뭐? 48% 정도. 그 다음에 열병합은 28% 정도로 생각하시라고요. 기준을 잡아놓고. 그건 열효율. 바로 이 전기에 대한 열효율이라는 얘기입니다. 종합 열효율로 따지게 되면 이제 조금 더 틀려지겠죠. 복합 화력 발전의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뭐 특히 뭐 애우는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가 아니라 딱 보시면은 공해 발생이 적다.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돌리니까요.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완전 연소를 할 수 있겠죠. 석탄보다는. 예? 석탄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속수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황 성분이 들어있는데 얘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비교적 깨끗한 연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연소 과정에서 녹수는 발생될 수 있지만 나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해 발생이 일반 화력 발전보다는 좀 적다. 왜? 석탄에는 황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지만 얘는 없기 때문에. 녹수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랬죠.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의 80%가 질소이기 때문에 녹수는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수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기동정지 시간이 짧다. 제가 뭐 제트기라고 그랬죠. 바로 키면 시동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것들은 보일러에서 어느 정도 온도가 나와서 600도씨만큼의 증기 온도를 만들어야지만 그때 이제 터빈이 돌기 시작하고 터빈이 어느 정도 돌아줘야지만 유체 다른 쪽에 이제 압력이 또 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이 딱 돼야지만 그때 발전기가 기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보여드리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웜 스타트 같은 거, 핫 스타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600도씨가 되기 전까지 그런 부분에서 600도씨가 되면 그때 이제 부하가 걸리겠죠. 이런 걸 보통 1시간 정도, 60분 정도 안에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일리 스타트 하는 DSS 발전기
그런 화력발전소들이 있죠. 뭐 평택화력이라든가 울산 뭐 화력이라든가 이런 그 DSS 기동 방식 같은 경우는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기동하고 아침 한 7시 정도에 이제 다시 이제 가동을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한 1시간 정도 뒤에 8시부터 해가지고 발전이 이제 들어간다. 8시, 9시. 그런 내용들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체 기동이 가능하여 비상용 전원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복합발전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제 바로바로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순시치에 대한 부분. 우리들 어떻게 되죠? 이쪽이 원자력, 그 다음에 화력,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제 복합화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양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피크치를 분담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수기의 냉각 수량이 적고 온 배수량도 적다. 이제 복수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데, 예? 지금 증기터빈 같은 건 복수기로 바로 떨어지죠. 하지만 얘는 어떻게 되죠? 스팀 터빈에서 열연소 보일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증기터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복수기로 빠져지죠. 그러니까 복수기의 냉각 수량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기력발전 방식에 대해 증기터빈의 출력 부담이 작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가스터빈에서 발전하고 남은 걸 가지고 증기터빈에서 돌리기 때문에. 부분부하에서 열효율이 높다. 아까 뭐 2 플러스 1이라든가 3 플러스 1이라든가 4 플러스 1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각각을 가스터빈을 2대만 돌려도 예를 들어 3 플러스 1이다. 가스터빈 3대에다가 증기터빈이 1대가 있습니다. 가스터빈 2대만 돌려도 요걸 돌릴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분부하에 따라서 가스터빈의 출력 개수를 틀리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열효율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용량 복수대 이게 일축형이냐 다축형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약간은 내용들이 또 나오고요. 열효율이 높다. 아까 설명드렸죠. 1100도실 땐 43%, 1500도실 때는 50% 정도. 왜냐면 그 남는 열을 가지고 다시 증기터빈에 증기를 발생시켜가지고 열해서 보일러에서 증기를 발생시켜가지고 증기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플랜트의 구성이 간단하고 건설 공기가 짧다. 왜? 기존 화력발전소 옆에다가 열해서 보일러만 설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만 설치를 하면 되니까 공기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용량들 작으니까. 왜냐면 증기터빈 같은 것도 안에 보시면 복수기도 작아지고 이런 보일러도 작아지고 전체적으로 작아지니까. 왜냐면 일반 화력발전소는 그런 부분들이 커지지 않습니까? 모든 기기들이. 공기 압축기의 소요동력이 크다. 이건 뭐냐면 가스터빈을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가스를 압축해서 넣다 보니까 공기도 압축해서 넣어줘야지만 됩니다. 같이. 가스하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상압식도 있고 가압식도 있습니다. 상압식은 이제 대기압으로 입력을 하는 거고 가압식은 그 안에 보일러 안을 약간 가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압이 압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터보 차지죠. 자동차 타다 보면 여러분들 디젤차 같은 거 앞에 터보 쿨러가 달렸죠. 엔진에. 압축 공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더.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스터빈을 태울 때 그 가스를 연소를 잘 시켜주기 위해서 공기를 더 많이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기 압축기가. 그래서 이제 가스터빈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반드시 가스가 있어야 되겠죠. 가스가 연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터빈이 있어야 되겠죠. 터빈이 돌려져야 되니까.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이 공기 압축기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요소 3가지 중에. 그래서 공기 압축기를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가스터빈에는 반드시 공기 압축기가 들어간다. 개방 사이클인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오픈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가 않는다. 물이 돌아오지 않는 듯이 얘도 뭐 온도가 돌아오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죠. 가스터빈의 출력이 대기압과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기 온도에 따라서 외기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기 온도가 떨어진다는 건 연락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연락차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대기압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온도가 올라갔다는 건 기체들이 더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거는 압력이 떨어졌으니까, 대기압이 떨어졌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가스터빈 단독 운전의 경우에 열효율은 대용량 기력발전소보다 떨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는 같이 쓰는 게 주지 하나만 돌리는 게 주는 아니란 얘기예요.
연소가스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값비싼 내열제를 사용해야 된다. 아까 화력발전은 600도씨 정도인데 얘는 1100도씨니까. 세라믹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기타 복합 화력발전의 종류.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가스터빈 외에 예? 연료전지하고 MHD 발전. 그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야, PFBC가 나옵니다. 가압 유동층 복합 발전. 프레셔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압입니다. C가 들어가면 순환층, 서큘레이션, 순환 유동층입니다. 연료를 이제 순환하는 방식, 연료를 이제 가압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압, 상압으로 나눠지고요. 순환하고 또 뭐가 있더라? 또 두 가지가 또 나눠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가압하고 순환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나누실 때 다른 과정으로 또 나눠주셔야지만 됩니다. 그거는 이따가 자료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보일러 내를 대기압 이상으로. 상압은 대기압으로만 하는 건데 얘는 대기압 이상으로 가압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다 가압. 그래서 가압 유동층 연소 보일러입니다. 이 안에가 이제 유동층이니 뭐 분류층이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연료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냐 이거죠. 연료를 위에서부터 떨어뜨리고 밑에서부터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같이 서큘레이션 해가지고 막 뿜어지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주는 방식이 있고 하는데 유동층을 해가지고 균일하게 이렇게 잘 뿌려주면 잘 타겠죠. 이따가 유동층이 뭔지 이제 자료가 또 나옵니다. 그림으로. 그때 살펴보시면 되고요. 유동층에서 연소된 석탄의 열은 스팀 터빈의 증기 생성에 사용하고, 예? 고압 배기가스로 가스 터빈을 발전한다. 뭐냐? 배기가스로 가스 터빈을 발전하고 남는 그 열을 HRSG, 열회수 보일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증기 터빈에 들어가는 증기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IDCC, 석탄가스 복합 발전. 석탄을 그대로 아무리 잘게 끊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 있겠죠. 미분자로 잘게 가압을 해야지만 잘 타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가스로 만드는 겁니다. 아까 석탄일 때는 분명히 어떤 유황이라든가 질소 성분 때문에 오염 부분이 더 커진다고 그랬는데 가스터빈을 쓰면은 연료가 청정하기 때문에 그런 공해 발생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더 잘 타고 효율도 높고 그래서 석탄을 가스화해가지고 가스터빈의 연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가스터빈의 배열로 또 증기터빈을 또 발전하겠죠. MHD 발전, 복합발전,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발전이 또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석탄이나 중유 등을 연소해서 고온의 연소가스를 자계에 통과시켜서 자석을 끊음으로써 패러데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발전을 한 후, 그거 뭐냐? 이게 지금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개념은. 그거 뭐냐면 자석을 끊으면은 저희가 어떻게 되죠? FBI입니다. 어떻게 되죠? 엄지손가락이 F입니다. 그리고 검지가 B, I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생성이 됐죠. 자계가 생성이 되죠. 자계, B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되죠? 고온의 가스가 흘러갑니다. 그럼 뭐가 생기죠? I가 생긴다는 얘기죠. 전류가. FBI에서 원래는 전류가 흐르고 거기에 자석 내에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힘이 발생을 해서 뭔가 도는 겁니다. 발전기는. 그래서 발전기 안에 보시면은 고정자하고 회전자가 있는데 자계가 생성이 되죠. 자계가 생성되는데 거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전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의해서 힘이 생기니까 모터가 도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반대 개념으로 보는 거죠, 얘도. 이따가 나중에 이제 기타 방식에서 다시 또 설명이 되는데 얘는 그것처럼 뭐냐면 패러데의 전자유도 법칙은 이렇게 코일을 갖다 놓고 여기다 이제 자석을 코일에 전류를 흘립니다. 흘린 상태에서 자석, 영구자석 NS를 넣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자석이 변하겠죠. 자석이 변하면서 힘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그래서 그 힘이 생성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힘이라는 건 여기 힘이 거꾸로 힘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력선이 변화가 되면서 전류가 이 코일에 유도가 된다. 그래서 전자유도입니다. 전자유도. 저희도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전자유도, 정전유도가 있었죠. 전자유도가 되면 뭐라고요? 지락전류라고 그랬죠. 전류가 유도된다. 전자유도가 되면 전류가 유도된다. 그래서 그 지락전류를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배기가스를 종래 화력발전에 사용하는데 얘는 배기가스를 증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가 온도가 몇 도 정도가 될까요? 이 배기가스의 온도가? MHD 발전의 배기가스 온도. 한번 찍어보십시오. 조금만 더 쓰시죠. 예? 2700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왜? 효율을 좋게 해야 되니까. 온도가 높아야지 그만큼 어떤 그 힘도 더 세지겠죠. 힘이 더 세져야지만 출력이 나오니까. 여기에는 그래서 이제 초전도 같은 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MHD 발전에는 이제 초전도, 왜? 저항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전류가 빨리빨리 도니까. 예? 저항이 있으면은 전류가 발생해도 그 손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코일에다가 그 코일을 초전도체로 연결을 해줘야지만 아까처럼 전류가 더 많이 흐를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런 것들도 나온다 그러면은 그림을 코일을 그려주고 밑에 초전도체를 딱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그럼 초전도체를 이용한 게 뭐가 있다고요? 케이블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죠? 지중 송전술에 대한 용량 증대 방안 뭐였죠? 크게 세 글자? 예? 관국초. 관로, 극관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외우시기 나름입니다. 저는 관국초로 외웠습니다. 관로 기준 케이블, 극저온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이런 식으로. 온도를 낮춰주니까. 초전도로. 여기도 이제 초전도를 이용한 게 뭐냐? 초전도 전동기, 초전도 변압기, 초전도 발전기,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전력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주셔야죠. 절대 온도가 몇 도죠? 마이너스 273도. 그걸 0K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도 딱딱 나와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주셨을 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다가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갖다가 막 더 갖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런 키워드는 나와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했던 내용들을 더 써주게 되면 더 획기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연료전지가 나오겠죠? 연료전지 복합발전. 그래서 두 개, 가스터빈 외에 복합발전, 연료전지 MHD.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PFVC, CFVC, RGCC. 이런 세 가지가 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키워드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MHD하고 연료전지만 얘기를 했는데, 요 부분은 이제, 그 정의를 할 때는 보통 요 두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를 할 때는. 분리를 할 때는 PFVC하고 RGCC, CFVC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쓰실 때 증기터빈, 기력발전 외에 뭐를 쓴다고요? 가스터빈이라든가 MHD라든가 연료전지 발전을 사용한 게 정의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뭐 CFVC, PFVC, RGCC는 안 썼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 화력이지 않습니까? 그냥. 화력발전 이외에 뭘 썼다고요? 가스터빈을 썼다. MHD를 썼다. 연료전지를 썼다. 했기 때문에 정의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복합발전의 종류에는 이거하고 이것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콘셉트를 잡아두시고 그 내용들을 써 가시면 됩니다. 이제 개통도를 보겠습니다. 이 개통도도 몇 번 반복을 해드립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기 압축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가스터빈.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고요? 스팀터빈. 이건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의 조합도인데 복수기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스팀터빈이 있기 때문에. 가스터빈은 복수기가 있나요? 없죠. 이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면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연소기에서 연료를 같이 넣어가지고 가스터빈을 태운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연소기, 공기 압축기, 터빈. 이 세 가지가 가스터빈의 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스터빈의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기 압축기, 연소기, 터빈.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나면 이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뭘? 발전을 하죠. 발전기를 돌리죠. 근데 그 나오는 열을 가지고 보일러를 돌리죠. 이게 여열을 해서 보일러죠.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여열을 해서 보일러를 이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열병합에서 HRSG로 보셔도 되고 그럼 여열을 회수했다 이거죠. 결국은. 그래서 과액을 통해서 스팀 터빈을 가지고 요 과정이 뭐라고요? 무슨 과정? 재생 과정, 축이로 이제 재생을 한다. 보일러로 들어왔다 가면은 제열을 한다. 이런 과정들. 복수기를 거쳐서 급수 펌프를 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복합화력 발전은 이제 구분을 해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기 연소 사이클. 배열 회수형이라는 얘기죠. 배열을 회수한다고 그랬죠. 이런 방식. 배기가스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이런 방식. 배기 연소 사이클이다 이겁니다. 정의를 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겠죠. 다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얘는 2기, 얘는 1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배기가스를 해서 보일러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급화학 화력 발전에 대한 개통도를 그릴 때는 이런 부분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왜 2개를 그렸다? 실제로 가스터빈이 1+1은 없다는 얘기죠. 2+1부터 시작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1+1은 이제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왜? 나중에 부하에 따라서 가스터빈을 여러 대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스터빈은 이제 2+1부터 보통 시작이 된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가스터빈의 배기가스에는 다량의 산소가 남아있으므로 왜? 공기를 압축해서 넣지 않습니까? 이 고온의 배기가스를 보일러의 연소용 공기로 사용하여 보일러에서의 연소 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다. 요거죠. 지금 앞에서 보셨던 거는 그런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을 보일러에다 집어넣었다 이거죠. 배기가스를 이용했다. 그럼 연소용 공기로서 지열을 넣고 그다음 배열도 회수를 했다. 배기 연소라는 게 배기가스를 연소를 시키는 사이클이다 이거죠. 왜 안에 그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다량의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타고 남은 그런 연료들이 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기가 들어가면 더 잘 타겠죠. 저쪽에서 들어오는 공기하고 혼합이 되면서. 그래서 배열도 회수를 하지만 배기가스도 연소를 하는 부분이다. 가압 보일러. 아까 보일러의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압력을 좀 더 넣었다고요. 그냥 대기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압을 좀 했다고요. 그러면 압력을 좀 더 넣었으니까 공기가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가스터빈. 이건 가스터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열 교환기가 들어있는 거죠. 아까처럼 이제 개념이 좀 틀려진 게 얘는 이제 보일러를 바로 냉각을 했지만 열에서 열 교환기가 있죠. 얘는 그러니까 추기를 또 하는 거죠. 아까처럼 가스터빈에 의해서 바로 보일러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쓰는 게 아니다. 얘는 뭐가 있죠? 열 교환기를 통해서 급수가열기 쪽을 가열해주고 보일러를 가열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가스가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에. 배기연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스가 보일러에 직접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압 보일러라는 건 압력을 가압했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열교환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일러를 다시 데펴준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보일러에 들어가는 급수가열을 데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효율은 조금 더 떨어지겠죠. 여기서 한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효율이 좀 더 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공기 압축기를 나온 고압의 공기를 보일러에 보내어 이거를 보일러에 연소용 공기로 해서 가압 연소시켜서 똑같이 일부는 간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내용들은. 근데 이제 가압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런 열교환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분류하실 때 정확하게 이제 보고 분류를 하셔야지만 되고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또 열병합 발전, 복합 발전에 대한 것들은 다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가스터빈 발전의 원리. 이 복합 발전까지만 하고 저희 책에 열병합 발전이 이 다음부터 열병합 발전이 나오는데요. 2장이. 근데 그 부분은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사실 책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복합 발전이나 열병합 발전은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셨던 답안지를 명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좀 플러스해서 쓰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플러스하는 과정은 사실 연구반에서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여기서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연소기 출구의 온도를 더 고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터빈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왜? 기존의 화력발전소의 터빈은 600도 정도만 견디면 되는데 얘는 1100도, 1500도를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터빈 날개 쪽이 다 문제가 된다 이거죠. 터빈 날개로 사용되는 금속 재료의 내열성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 그럼 합금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날개 재료를 이런 세라믹스 기술이 사용돼요. 세라믹스가 바로 도자기 부분이죠. 약간. 그리고 날개 표면에 대한 코팅층의 강화. 전부 다 날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보시면 되죠. 그럼 수차의 날개에 대한 부분이 침식이 되거나 부식이 되는 현상이 뭐였죠? 캐비테이션이었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딱 그러면 여기 있을 때 그것도 한 번 더 연산을 하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스터빈 발전의 원리와 장단점. 가스터빈은 어떻게 발전을 할까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 가지? 공기압축기, 연소기, 터빈.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가스터빈을 하면. 자, 가스터빈 발전의 원리. 공기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구성이 된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기압축기에서 뭐를?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압축하고, 연소기에는 공기압축기에서 압축된 공기와 연료가 섞여서 연소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터빈에서는 그 고압 연소가스가 팽창해서 터빈을 회전시킨다 이거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쓰실 수가 있겠죠. 단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면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공기압축기, 연소기, 터빈이 나와야 된다. 가스터빈 발전의 원리. 공기압축기에서 압축된 공기를 연소기에서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생성한 후 이를 팽창시켜서 터빈을 구동하는 것. 어떤 사이클이냐? 압축, 가열, 팽창, 방열.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부분은 그냥 뭐 좀 보시면은 아실 것 같고요. 가스터빈 발전의 장단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장점은 뭐가 있는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처럼. 답안지 보면 아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고 생각한 다음에 답안지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답안지 볼 때는 다 압니다. 답안지를 덮으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서 들을 때는 아는데 시험장 가면 기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꾸 키워드로 애우게끔 하는 겁니다. 자, 장점. 가스터빈 같은 건 건설기간이 짧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기존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걸린다? 3, 4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가스터빈 발전은 제가 정확하게 공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기간이 짧고, 구조가 간단하다. 아까 뭐라고요? 공기압축기, 터빈, 그리고 연소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됐죠. 보일러도 필요 없습니다. 일반 화력발전소 보일러도 있어야 되고, 뭐 급수가열기도 있어야 되고, 뭐 과열기, 제열기, 공기열기, 절탄기, 공급,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복수기도 있어야 되고,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죠. 운전 조작 보수가 용이하다. 왜? 제트기처럼 그냥 시동만 키면 그냥 도니까, 연료만 넣어주면 되니까, 외부 전원이 없어도 자체 기동이 가능하다. 키면 그냥 타니까. 급속한 기동 정지. 키면 바로 탄다고요. 빨리빨리 움직여진다.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이거 빨리 하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냉각수 소용량도 적다. 왜? 냉각하는 부분은 없죠. 바로 그냥 배출을 해가지고, 물론 냉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냉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적다는 얘기죠. 왜? 배기가스를 바로 또 다른 데 써먹으니까.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다시 이용을 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냉각수 소용량이 적기 때문에 기기도 작아지니까 발전소 입지 조육 조건도 제약이 적죠. 왜? 일반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물이 많이 필요하죠. 다 해안가로 가죠. 그래서. 근데 얘는 이런 복합 화력 같은 거는 거기에 같이 써도 되고, 물론 이제 복합 화력발전소들이 전부 다 복합 화력발전소들도 대부분 강이라든가 어떤 바다를 다 끼고 있습니다. 왜? 기존에 있던 화력발전하고 같이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거. 아까 지금 공기 압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럼 처음에 나오는 게 공기 압축기의 소요동량이 크다. 에너지를 좀 쓰는 부분이 있다. 개방 사이클인 경우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네. 가스터빈 단독 운전일 때는 효율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값비싼 내열제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가스터빈 발전 사이클의 종류 두 가지. 개방 사이클은 뭐라고요? 개방이 돼 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겠죠. 그래서 대기로 바로 방출이 된다.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가. 밀폐 사이클은 그거를 다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어디로? 공기압축기로. 연소가스와 공기가 서로 혼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기압축기에서 압축되고 연소기에서 가열된 고온 고압의 공기가 터빈에서 팽창한 후 공기예열기를 거쳐서 다시 공기압축기로 가게 된다. 공기를 한 번 더 예열을 해주는데 사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밀폐 사이클은.
요 뒤에 과정들은 잠깐 쉬었다 할 건데요. 그 쉬었다 할 때는 어떤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냐면 이 복합발전 일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복합발전 일반. 여기 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열병합발전을 빨리 넘어갈까요? 열병합발전 빨리 하고 쉰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열병합발전의 개요. CHP.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뒤에 자료가 좀 더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여기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열병합발전이란 열과 전기를 동시에 발생시켜 그 배열까지도 작업용 증기나 난방용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지역 난방공사, 열병합발전 이런 것들. 뭐 목동 열병합 이렇게 나와있죠. 목동 아파트 단지에 열병합 저기가 있는 겁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그 지역에서 발전을 하고 그 발전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거의 뭐 난방에 씁니다. 열. 그럼 그 지역에 공단이 있다는 얘기죠. 공단에 뜨거운 온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네들이 온수를 발생시키려면 보일러를 돌려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힘들겠죠. 그래서 지역 난방공사가 있고 거기서 배관을 통해서 그 열을 다 받아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온수를 팔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온수를. 열병합발전소는 열을 공급을 하고 남는 그걸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켜가지고 그 전기를 아파트에 사용하면서 돈을 더 버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에 대한 효율도 있다 보니까 7, 80%까지 나오는 겁니다. 종합 열 효율은. 왜? 다른 것들은 뭐 어떻게 되죠? 여기는 복수기를 안 씁니다. 왜? 다 그 열을 갖다 쓰니까. 복수기를 안 쓰는 건 아닌데 복수기를 쓰더라도 그 중간에 이제 축이 배합을 한다든가 뭐 축이 복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수기를 쓰는 방식도 있지만 안 쓰는 방식도 있다는 얘기죠. 열병합발전소에서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뭐 축이로 계속 복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복수기에서 버려지는 열 효율이 한 40% 이상이 되거든요. 그 열 효율을 바로 난방을 이용해 가지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화력발전의 복수기 손실이 한 49%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의 손실이 한 11% 정도가 됩니다. 12%, 13%. 배기가스에 대한 손실이 한 11%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효율은 38%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건 자료가 없습니다. 다른 거 참조하시라고 제가 넣어본 겁니다. 다른 데 있던 자료들은. 근데 열병합발전은 생산 곤정에 그 열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복수기 손실이 뭐로 된다? 다 열로 환원이 되죠. 한 59% 정도가 환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손실을 제외한 전력에 대한 것들은 28%게 되기 때문에 전체는 한 87% 정도의 효율이 된다. 종합 효율이. 그래서 열병합 발전은 종합 효율이 87%까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단점.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다. 뭐라고요? 기존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은 40%인데 얘는 종합 열효율이라고 되어 있죠. 전기에 대한 열효율은 20%. 네, 28%인데 종합 열효율은 87%까지도 가능하다. 수요지 부근에 설치가 가능하다. 왜? 지금 다 열병합발전소가 어디 있죠? 아파트 안에 다 들어있죠? 난방, 지역 난방공사가 어떻게 돼 있죠? 공단 옆에 다 들어있죠? 자, 양질의 전기와 증기를 공급하여 생산성을 제고한다.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 예? 지역 난방식, 공해 감소하고 재해 감소에 기여한다. 열병합발전도.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 단점은 병렬 운전을 하죠. 왜냐면 전기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한전하고. 그런 것들이 제어 시스템이 이제 좀 복잡해지고, 진동 내 소음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 뭐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죠. 그래서 기기 효율 및 신뢰도 향상 대책, 녹스 저감, 이런 그 환경 대책이라든가 진동 소음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쓰시면 되겠죠. 열병합 발전 사이클의 종류, 토핑 사이클, 버터밍 사이클입니다. 토핑은 뭐라고요? 열이 토핑입니다. 열이 어디 있다? 요거 이제 그림으로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뭐가 들어오면은 발전기는 여기 있습니다. 열을 먼저 쓰느냐, 전기를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열이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죠. 여기 보시면은 버터밍은 지금 저도 잠깐 헷갈리는데
자료를 일단 한번 다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일러에서 발생된 열을 전력 생산량으로 먼저 생산하고 그 배열을 증기로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전기가 있고 열을 이용해서 증기가 발생되죠. 증기를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먼저 발생하고 남은 거를 열로 들어간다. 그래서 열이 위에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토핑은. 버터밍은 열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열을 쓰고 남는 열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생하니까 얘는 효율이 좀 더 떨어지겠죠. 전기에 대한 열 효율은. 그렇게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일러에서 발생된 열을 먼저 쓰고 남는 거를 증기를 터빈을 돌려서 발전한다. 그 배열을 발전에 이용한다. 그래서 먼저 연료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은 밑에입니다. 근데 열이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이 위에 있으면 토핑 사이클, 열이 밑에 있으면 보토밍 사이클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림을 이해하시면 이 내용을 쓰실 수가 있고요. 토핑 사이클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연료 연소로 생산된 증기로 어떻게 이거 연료가 들어오면은 토핑은 뭐라고요? 열이 위에 있다고요. 열이. 그러니까 밑에서 먼저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열을 열관기를 통해서 열 증기로 이제 발생시킨다. 보토밍 사이클은 열이 밑에 있다고요. 그럼 열이 먼저 밑에 있으니까 열을 먼저 쓰고 그 위에 보일러가 있고 거기서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림을 요거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봐주시면 이해하기 쉽다. 열이 어디 있냐? 위에 있으니까 토핑, 열이 밑에 있으니까 버터밍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먼저 열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 열 증기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밑에는 전기가 먼저 발생되는 거고 여기는 열이 발생됐으니까 여기는 전기가 발생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열병합 발전에 사용하는 증기터빈의 종류와 특성. 열병합 발전에서는 배추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배추복. 예? 배합식 터빈, 추기배합 터빈, 추기복수 터빈, 배추복, 뭐라고요? 배합 터빈, 추기배합 터빈, 추기복수 터빈. 근데 열병합 발전에서는 아까 보시면 처음에 나왔던 게 뭐가 있었죠? 여기? 복수기가 있었고 여기는 복수기가 없었죠? 배합이나 추기배합에서는 어떻게? 압력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뺀다는 얘기는. 빼서 했던 게 뭐죠? 우리가 화력 발전에서도 압력을 빼서 했던 이 부분이 뭐죠? 그게 재생 사이클이 있죠? 재생 사이클. 그리고 여기 옆에 복수기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배합 터빈은 복수기가 없습니다. 추기배합도 복수기가 없습니다. 왜?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열이. 근데 추기복수는 복수기가 있습니다. 복수기와 냉각수가 필요 없다.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시스템의 구성이 간단하다. 복수기만 해도 얼마나 크다고 콘덴서가? 집체만 하도 이제 한 3층 높이 된다고 그랬죠? 복수기가 없어 보일러 급수를 따로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왜? 복수기를 통해서 물을 어떻게? 그 증기를 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다시 또 그 급수 펌프에서 보일러 쪽으로 공급을 해줬었는데 얘는 복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스가 다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증기가. 그 증기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냐? 수용가로 가는 거죠. 뜨거운 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합식 터빈이나 추기 배합 터빈은 물을 계속 공급하는 장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추기 배합식 터빈 하나 더 추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열 에너지하고 열 부하 해가지고 여기 열 부하만 뺐는데 열 에너지를 또 빼는 부하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추기 배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보일러를 또 돌린다든가 뭐 여러 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터빈 중간에서 추기해서 열 부하에 공급하고 터빈에서 배기되는 증기도 열 에너지로 공급한다. 두 종류 이상의 증기가 필요한 경우. 이건 뭐냐? 압력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압력이. 온도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터빈도 보시면 터빈에서 어디에서 뺐느냐, 고압 터빈에서 뺐느냐, 저압 터빈에서 뺐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 온도가 틀린 걸 가지고 그 증기를 가지고 또 열에서 보일러를 통해서 뭐 보일러를 공급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열을 그냥 바로 쓸 수도 있겠죠. 그 열을 바로 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열을 이거는 뭐라고요? 뭔가 또 돌리기 위한 데 쓰는 거죠. 열부하를.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되니까 이제 시스템의 제어가 복잡해지죠. 열부하의 변동이 큰 경우 설비 이용력이 떨어진다. 아까는 하나로 뺐으니까 열 자체가 크니까 그걸 활용을 하면 좋은데 여러 군데서 빼다 보니까 그걸 컨트롤하는 부분이 복잡해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앞에서 너무 많이 빼면 뒤에서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니까 좀 힘들어지겠죠, 뭔가. 자, 배추복으로 외우시면 된다고. 뭐라고요? 배, 추, 복, 배합식, 추기배합식, 추기복수.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열병합에서는 복수기가 없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하시면 좀 편하다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를 자꾸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는 게, 화력발전을 알면 거기다 플러스한 게 복합발전이고, 뺀 게 뭐라고요? 뺀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열병합발전이죠. 복수기를 뺀 게. 근데 이 복수기를 완벽하게 뺀 건 아니고 복수기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여기는 추기를 해서 배합을 해서 열을 쓰고 남는 걸 이제 복수기를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복수에서도 조금 더 복수가 더 축이 돼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바깥으로 빠지다 보니까. 터빈 중간에서 추기하여 열부하여 공급하고 터빈에서 배기되는 증기는 복수 처리한다. 기력발전소를 개조시 유리한 방식. 왜? 복수기도 다 쓰고 하니까 열병합발전소를. 추기량을 조절할 수 있다. 열부하여 변동이 있어도 설비용량이 높다. 왜? 열로 빠지더라도 여기 있는 부분으로 또 쓰는 부분들이 있죠.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하다. 왜? 복수기 때문에. 그런데 복수기에서의 손실 때문에. 대량의 냉각수라는 건 복수기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또 있겠죠. 왜냐면 복수기를 통해서 냉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한 거죠. 그 화력발전소는 어떻게 했죠? 바닷물을 끌어가지고 막 그냥 쓰고 그냥 바깥으로 다 버리면 되니까 복수기의 손실 때문에 왜? 여기서 연락차가 생기죠. 그래서 배합식보다는 효율이 낮다. 배합터빈 다른 그림을 한번 써봤습니다. 배합터빈 뭐라고요? 압력을 뺐다는 얘기죠. 압력을 뺐습니다. 예? 압력을 뺐으니까 여기 복수기가 없으니까 계속 뭔가 물을 공급해줘야 되겠죠? 추기배합터빈은 어떻게 된다고요? 압력을 2개를 뺐다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추기복수터빈은 일반 복수기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복수도 하면서 배합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를 알고 자꾸 여기다 살을 붙여가는 식으로. 자, 장점은 어떻게 된다? 38%에서 어떻게 된다고? 87% 열병합을 했을 때. 그럼 나머지 발전 단가가 저렴하고 수요지 부근에 설치 가능하고 지역 난방 시 공해 감소하고 설치 공기도 짧고 생산성도 공급이 된다. 하지만 뭐 신뢰도라든가 아니면 진동 소음, 그 다음에 제어 개발 시스템이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뭐가 있었죠? 환경 재택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열병합 발전과 일반 화력 발전 뭐라고요? 일반 화력 발전은 38%. 근데 5년에서 8년. 네, 열병합 발전은 1년에서 3년. 공기가 훨씬 더 짧죠. 근데 보통 요거는 이제 터 닦고 이런 것까지 다 합한 거고 기존에 있던 그 공기 자체만 터가 다 닦여 있는 상태에서 보일러 설치하는 공기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나머지 몇 년은 뭐 부지도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납기도 고려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다 합하면 요런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죠. 5년에서 8년이라는 부분. 그럼 원자력 발전소는 아까 공기 자체만 6, 7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뭐 하나 설계하는데 1, 2년은 그냥 갑니다. 일반 플랜트 설계할 때 보통 2년 정도 설계를 하거든요. 왜? 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계해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똑같이 카피를 하니까 좀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그 공정에 따라서 이제 틀려집니다. 프로세스에 따라서. 얘 같은 건 1년에서 3년이니까 금방 하겠죠. 열병 발전의 향후 전망. 사용 연료를 다양화할 수 있다. 뭐 종합 에너지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열병합 발전의 정의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의 정의. 개통 운영상. 키워드 뭐라고요? 8글자? 전보, 고독, 단상, 역조. 개통 연기할 때 문제점 해가지고 나오면은 안정도 향상 대책 나오면 또 나와죠. 리전 있기, 단단봉집기의 승석중, 소개해보고 FH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와주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키워드 얘기했을 때 그 키워드가 뭔지 이제 조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제 리액턴스 부분이구나. 전압을 올려주는 부분이구나. 입출력 변동을 향상하는 거구나. 뭐 기타 부분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전개보독, 단상역조, 전압 변동률이라든가 개통에 대한 연계 부분, 전개보 뭐 이렇게 또 뒤에 나오니까 열병합 발전의 정의 설명드렸습니다. 열과 전기 동시에 발전, 열을 뭐 87%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전압변동. 배전선로는 전압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계속. 그래서 주상변압기의 탭을 조정하거나 SVC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건 전압조정이 어디가 있었죠? 발전소에서 전압조정, 변전소에서의 전압조정, 배전소에서의 전압조정, 예? 주상변압기에서의 전압조정, 배전선로에서의 전압조정. 그래서 키워드는 발변주배로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전압조정은 발변주배로 외운 다음에 발전소의 전압조정, 그 다음에 변전소의 전압조정,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에서 전압조정, 배전소의 전압조정. 이런 식으로 했다. 나중에 전압조정을 물어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를 하나 써주시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있구나라는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 주가 돼서는 안 되고, 보조로 써주고, 대신 전압변동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배전선로에 대한 전압조정이죠. 그럼 배전선로에 대한 전압조정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셔야죠.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밑에다 또 써주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독운전. 단독운전은 이따가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발전기입니다, 지금. 열병합 발전은 어떻게 됐죠? 발전을 하고 있죠. 그 열을 쓰고 남은 전기를 지금 발생을 시켜서 한전에다 공급을 하죠. 전기량은 한 28%밖에 안 되지만. 그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병렬운전 조작 합의를 하죠, 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한전은 죽었는데 얘만 혼자 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단독운전입니다. 같이 돌아야 되는데 병렬운전이니까 같이 운전을 하다 한전 쪽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사고가 나서 한전은 정전이 되는데 우리가 혼자 돌면서 그 전기를 거꾸로 한전 측으로 돌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유효전력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무효전력이 뭐냐? 바로 사고전류가 된다는 얘기죠. 한전은 여기 한전에서 들어오는 선로가 고장전류에서 한전에 보호개정기에 동작했습니다. 이쪽에 선로 고장났는데 발전기는 계속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계속 지락전류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락전류를 공급하지 않게끔 단독운전 방지장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역전력 방지장치로 해가지고 역으로 전력이 치고 들어가면은 32Q 성분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스톱시키게 됩니다. 그 발전기 모터링 방지장치 이런 것들은 발전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발전기는 계속 돌리니까. 하지만 이제 터빈 쪽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원동기의 입력이 떨어졌습니다. 원동기의 입력이 떨어졌는데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럼 터빈 측의 날개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이 또 뒤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개통 측의 사고나 단전으로 개통 측의 모선의 전압이 인가되지 않더라도 아까처럼 얘기한 것은 사고가 났는데 우린 고립되어 있습니다. 혼자. 개통에 부하고 그와 연계된 열병합 발전 설비 간의 수급 겨냥이 이루어지면서 단독 운전이 성립하게 된다 이거죠. 여기서 끊어졌는데 우리가 이쪽도 공급하게 되고 이쪽 한전 쪽으로도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개통 측 전원이 복귀했을 때 아까 같은 사고 전류에서 공급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공급이 되지 않고 이제 수용가만 썼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위상차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얘가 위상이 들어오고 얘가 이렇게 위상이 되면 요 사이의 위상은 2배죠. 2배 전압이 인가가 되면 그게 뭐였죠? 차단기의 TRV 과도 회복 전압에 의해 가지고 전원의 0점에 대해서 하나 둘 셋 그게 그리고 오면은 오다가 이렇게 튄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과도 이상 전압이 생기는데 그게 우리가 뭐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얘도 위상이 틀려지면 양쪽의 전압 차이해 가지고 차단기가 오픈을 하지 못하고 붙었는데 양쪽이 단락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전압이 인가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단락사고나 탈조사고가 일어나서 개통운전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또 계획정전됐다. 정전해서 사람이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역조류로 인해가지고 거꾸로 단독운전하니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수원이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운전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2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단독운전에서. 근데 한전 측에서는 이런 전원이 복귀했을 때 위상차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보단 이런 단독운전 방지는 이런 안전사고 때문에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전사령실의 전송신호에선 조작으로 단독운전을 방지한다. 단독운전 방지 또 뭐 있었죠? 스폰 네트워크 보시면 이런 것들이 중간에 어떤 차단기가 없다 보니까 뭐 정전 작업을 하더라도 항상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설명드렸고요. 보급쪽 단락량, 상불평형 이렇게 나눴습니다. 전개 보고
전보고독 단상력죠. 예? 보호협조가 있다는 얘기죠. 사고 파급 방지도 고려해줘야 되고. 왜냐면 이제 사고 파급 방지 장치가 SP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PS 같은 건 어떻게 하냐. 개통이 연계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개통이 이렇게 이해선으로 연계되는 경우, 여기서 사고 났을 경우 이쪽을 빨리 차단해주지 않으면, 왜냐면 상용과 이쪽 이해선 병렬로 연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끊어졌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부하는 일정하니까 이쪽으로 더 많은 전류가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그 전류의 흐름이 틀려지니까 사고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적정하게 여기서 어느 정도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사고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끊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765 변전소 같은 데도 가서 보시면 변전실 안에 그 SPS라고 사고 파급 방지 장치가 이렇게 판넬에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좀 뭐 보시면 되고요. 단락용량. 아까처럼 열병합 설비가 들어간다. 병렬로 연결되는 거죠. 병렬로 연결되는데 전류는 공급하죠. 임피던스는 줄어드는데 전류는 더 커지다 보니까 사고 전류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지겠죠. 단락 용량이 증가되니까 차단 용량을 잘 검토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상불평형. 회전기다 보니까 아까처럼 투입을 하다 보면은 회전자기에서 상불평형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성선에 불평형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각종 제어기기의 오동작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가를 충분히 실시하고 편단 접지, 크로스번드 접지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케이블에 대한 상불평형이죠. 케이블의 정전 용량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열병합 발전은 향후 전망.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3장 부분을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복합 발전하고 열병합 발전을 다시 한번 한전 자료를 가지고 발전교육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